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형광펜 꺼내셔가지고 여기 거시경제론이라는 글자에다가 일단 색칠을 좀 해놓을게요. 거시경제론. 자, 요거 색칠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거시경제론이라는 지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요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좀 짚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프린트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그거 지금 빈 페이지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림을 3개 그리실 거거든요. 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요 사과입니다, 사과. 요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3개 다 그리셨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요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과는 사과를 팔려고 온 사람이고요. 그냥 사람은 사과를 사러 온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사과를 하나를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러면 지금 사과를 사려고 하는 거랑 팔려고 하는 거랑 지금 어때요? 일치하죠. 일치하는 거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사과를 팔려고 하는 거는 수요일까요? 공급일까요? 얘는 공급에 해당해요. 그러면 사과를 사려고 하는 거는 수요에 해당하죠. 그러면 지금 공급이랑 수요가 일치하죠.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균형이라고 합니다. 균형 상태. 자, 요거 괜찮으세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사과는 2개인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1명이죠. 뭐가 더 많아요? 공급이 지금 더 많죠. 반대의 경우에는 사과는 하나인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2명이에요. 요거는 뭐가 더 많아요? 수요가 더 많죠. 그러면 요런 상태는 무슨 상태라고 할까요? 요때는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불균형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이제 색깔 바꿔가지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여기 지금 첫 번째 있는 균형 상태는 그냥 빼고 불균형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보시면은 사과 공급은 2개인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1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과를 사러 시장에 갔더니 나는 1개밖에 안 필요한데 2사람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님들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일로 와! 내가 어떻게 해줄게? 싸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때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가격이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사과는 하나인데 사려고 하는 사람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2사람이 이렇게 갔을 때 이번에는 요 2사람이 사장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사장님 제가 비싸게 드릴게요. 저한테 파세요 하겠죠. 이때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지금 요 관계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러분들 요 사이에다가 1번이라고 하셔가지고 가격의 신축성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가격의 신축성. 자, 이 가격의 신축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뭔가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균형을 맞추는 거, 이거를 가격의 신축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말이 뭐냐면 2번이라고 쓰셔가지고 가격의 경직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가격의 경직성. 그럼 여러분들 가격의 경직성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가격이 안 변하는 거.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도 항상 가격이 그대로일 때, 이럴 때 가격이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항상 가격이 그대로일 때. 자, 그러면은 가격의 신축성이랑 경직성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은 요거 다 쓰셨어요? 네. 요거 이제 지웁니다. 그러면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럼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로 넘기신 김에 요거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중심 의미, 주변 의미 요거 좀 써놓을게요. 중심 의미, 주변 의미.
그래서 경직되다에 중심음이랑 주변음이 좀 써놓을게요. 자, 요거 쓰셨을까요? 그럼 요거 이제 설명할게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하나를 보면은 그 단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주변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직되다라는 단어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얘는 원래 중심 의미가 몸이 굳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 경직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저 사람 몸이 굳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태도가 엄격한 사람이야, 뭔가 융통성 없는 사람이야, 요런 뜻이라는 거예요. 중심음이 주변음이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보셨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으면서 설명할 건데 제가 설명하려고 줄을 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줄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줄 쳐야 되는 부분은 제가 줄 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수요가 어떤 거라 했어요? 뭐 하는 거? 사는 거. 공급은? 파는 거. 자, 그게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살 사람은 한 명인데 사과가 몇 개인 거? 두 개인 거. 혹은 사과는 하나인데 살 사람이 두 명인 거. 요런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변화에 의해서 균형을 회복한대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자, 사과 하나 필요한데 두 개가 만약에 팔고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싸지면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요? 사고 싶죠. 그러면 수요량이 늘어요. 그러면은 사니까 당연히 그 여러 개 여분이 있던 사과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이러면서 뭘 회복한다는 거예요? 균형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요거 지금 첫 번째 문장 이해되실까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과 관련하여 거시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제학이 거시경제학이죠.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대요. 자, 이번에는 형광펜 꺼내볼게요. 여기 단기에다가 색칠하고 장기에다가 색칠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볼게요. 단기는 가격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가 지속되는 시간대래요? 시장 불균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와 뭐가 일치하지 않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대이고, 장기는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단기는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이죠. 그러면 장기는 뭐래요? 균형이죠. 그 다음에 가격을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단기는 경직성이에요, 신축성이에요? 경직성이죠. 장기는 신축성. 신축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가격이 뭔가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는 거, 그거에 의해서 균형을 회복하는 거.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갑니다. 자, 그런데 단기의 지속 시간, 즉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를 해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보면은 되게 여러 학파들이 나오죠. 그 학파들에다가 우리가 색칠을 좀 해보겠습니다. 형광펜 꺼내시고요. 자, 이 문단에 나와 있는 학파가 누구예요? 고전 학파 색칠할게요. 자, 3문단은 학파는 아니지만 누구예요? 케인즈. 그 다음에 4문단은요? 케인즈 학파.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문단 갑니다. 5문단 누구예요? 세고전 학파. 그 다음에 6문단은? 세 케인즈 학파. 이렇게 색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각 학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입장인지 그거를 아셔야 이 지문을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문이 너무 어려웠던 친구들한테 하나의 위안의 말씀을 드리자면,
케인즈는 경제지문에서 정말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능 완성에도 나왔고 몇 년 전에 모의고사에도 나왔고 그냥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케인즈 또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요거는 한번 봐두시면 다음번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색칠 다 하셨죠? 그럼 이 문단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괜찮으세요? 자, 갑니다. 1930년대 이전까지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고전학파는 보시면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라고 보았대요. 그럼 얘들은 항상 시장은 뭐를 조정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거를 조정해서 뭐를 달성한다. 균형을 달성한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 이른바 무슨 손? 보이지 않는 손. 왜냐면은 이거 누가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신뢰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뭐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단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가 존재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기가 아까 뭐랑 같은 말이라고요?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불균형하지 않으니까 뭐가 존재하는 상태예요? 균형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러면서 즉 만약에 불균형이 발생하면은 즉시 가격이 변화해서 시장은 균형을 회복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불균형이 나타나면은 즉시 어떻게 한다고요? 뭘 통해서? 가격 조정을 통해서. 그 가격 조정이 되는 거를 가격의 무슨 성이란다 했어요? 신축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되어 있는데 여기 줄칠게요. 경기 변동 현상에다가 줄쳐볼게요. 경기 변동 현상에다가 줄을 치시고 이렇게 호황이나 불황에다가 괄호 하셔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좀 이어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보시면 경기 변동 현상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게 지금 뭐랑 뭐인 거예요? 호황이랑 불황인 거죠. 여러분들 아기 때 부루마블 해보셨죠? 호황 어떤 상태예요? 좋은 상태. 왜 좋은 상태예요? 돈이 많아서. 불황은요? 돈이 없어서 막 파산 직전이고 그럴 때 불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 변동 상태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한다. 항상 어떤 상태다? 균형 상태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요. 이따가 볼 그래프지만 그냥 미리 한번 보시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가 균형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호황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불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호황이나 불황이 되는 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기 변동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 3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장기에는 가격이 어떻다? 신축적이다. 단기에는 가격이 어떻다? 경직적이다. 이렇게 봤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장기에는 가격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단기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장기에는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균형이죠. 단기에는요? 불균형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다음 갑니다.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하니까 그냥 공황도 아니고 대공황이니까 엄청 살기가 힘들었던 때겠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러한 시장의 가격 경직성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가격이 어땠기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직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변하지 않아서 대공황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럼 다음 갑니다.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총수요에다가 이렇게 줄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총수요에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소비나 투자죠.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져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업하면서 몇 번이고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들 총수요의 예시가 뭐예요? 이렇게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총수요의 예시가 뭐예요? 소비나 투자. 자, 그러면은 요 문장 한번 잘 보세요. 요 문장이 지금 같이 볼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혼자서 프린트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총 수요가 변동하면은 뭐가 유발될 수 있어요?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될 수 있죠. 총 수요의 예시가 뭐였어요? 소비나 투자. 여러분들 우리 소비가 뭐 하는 거죠? 뭔가 돈 쓰고 뭐 사고 이런 게 소비죠. 투자는요? 말 그대로 회사 같은데 투자하는 건데 투자를 하려고 해도 내 뭘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되죠.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쓴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요게 변동하면은 뭐가 올 수 있대요? 경기 변동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경기 변동 현상은 아까 예시가 뭐였어요? 호황이나 불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호황이나 불황이 왔다가도 그냥 가볍게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안 심하게. 근데 뭐가 심할수록 극심하게 경기 변동 현상이 온대요. 가격 변동,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그러니까 가격이 안 변할수록 호황이나 불황 같은 게 세게 올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문장 이해되실까요?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얘들 근데 이런 거 진짜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 수요가 변동하면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될 수 있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총 수요가 변동해도 경기 변동 현상이 그냥 가볍게 왔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극심하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심할 때? 가격 경직성이 심할 때. 그러니까는 가격 경직성이 무슨 뜻이었어요? 가격이 안 변하는 거 있죠. 가격이 안 변할수록 이런 경기 변동 현상이 세게 올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럼 다음 갑니다. 자, 다음 보시면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요거는 예시가 좀 필요해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제 요거 화면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너무 졸린 친구들 졸지 마시고 뒤로 가서 좀 들읍시다. 조심히 안 돼요. 이거 혼자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거냐면 우리 일반에서 혹시 되게 아이돌을 되게 막 유난히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일반은 딱히 그런 친구 없슈? 없어요? 그러면은 뭐 배우 중에 좋아하는 배우 있어요? 최우식 좋아해? 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요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이제 2학년 친구들 전체가 현아와 우식이의 이야기를 보겠네요. 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현아랑 우식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요새 최저임금 반올림하면 대략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10,000원 요렇게 받고 지금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 사장님이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명 쓰고 있다가 1명만 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요 말을 다시 얘기하면 시간당 20,000원이 들다가 이제 얼마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00원만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때 편의점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뭘까요? 한 명을 자르는 거. 하나는 한 명을 자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혹시 두 번째 선택은 뭘까요? 그쵸. 5,000원씩 주면은 둘 다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을 자르면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돈을 얼마 받아요? 10,000원 받죠. 그러면 지금 10,000원 받다가 한 명을 잘라도 10,000원을 받죠. 그거는 가격이 경직적인 거예요? 신축적인 거예요? 경직적인 거죠. 그러면 가격이 경직적이면 한 명을 자르는 일이 발생하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10,000원 받다가 5,000원 주고 둘 다 쓸 수도 있잖아요. 요거는 가격이 경직적인 거예요? 신축적인 거예요? 신축적인 거죠. 그러면 이때는 금액이 싸져서 그렇지 실업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 자, 요거 뭘 말한다고요? 가격을 계속 얼마로 주는 거예요? 10,000원으로 줄 경우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요거는 편의점이 2명 쓰다가 1명이 필요한 요런 상황이 되더라도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자 얼마를 주면은 둘 다 쓸 수 있어요? 5천 원 주면 둘 다 쓸 수 있죠. 그거 대신에 잘라야 되니까 대규모 실업이 일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정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컨디션 괜찮으세요? 자 4문단 갑니다. 자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해서 이제 발전이 되는데요.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시장 균형으로부터의 이탈과 회복, 즉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봤대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세요. 아까 그려드렸던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에서 어디가 균형이라 했어요? 여기가 균형이라 했죠.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면은 뭐라 했어요? 이쪽으로 가면? 불황이라 했죠. 얘네들 다 무슨 현상이라 했어요? 불균형 현상, 경기 변동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경기 변동이라는 거는 시장 균형으로부터의 이탈과 회복, 즉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는 균형 상태에 있다가 불균형으로 갔다가 균형 상태에 있다가 불균형으로 갔다가 이런 게 뭐라는 거예요? 경기 변동이라는 거예요. 요 내용에 따르면. 요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다음 갑니다. 자, 다음 보시면 총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문장이 또 혼자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아까 총수요의 예시가 뭐가 있었어요? 소비나 투자 이런 게 변동이 되었을 때 무슨 상태가 유발될 수 있어요? 불균형 상태가 유발될 수 있죠. 근데 불균형의 예시는 어떤 거 있었어요? 호황이나 불황 상태가 올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아까랑 똑같아요. 호황이랑 불황이 왔어도 금방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 때? 가격 경직성이 있을 때. 가격이 안 변하는 상태면 호황이나 불황이 왔을 때 그게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이들은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경기 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다 줄 한번 쳐보세요. 경기 안정화 정책에다가 줄 한번 쳐보세요. 경기 안정화 정책. 그리고 여기 괄호로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묶어서 화살표로 또 보내주세요. 자, 경기 안정화 정책의 예시로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이런 걸 들고 있죠.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어떤 거 지금 생각하시면 되냐면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돈을 찍어내는 은행이 어딘지 아시죠? 그 중앙은행이 어디예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푸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찍어내서 시중에 뿌릴 때 있죠. 그냥 지네들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돈 많이 뿌려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정말 엄청난 계산과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할까요? 진짜 분석과 그런 걸 통해서 몇 장 찍어내서 이제 돈 푸는 결정을 하겠죠. 당연하겠죠, 그거는. 만약에 뭐 나 오늘 기분 좋아서 이러면 바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나중에 경제 경영 이쪽으로 갈 친구들 있으면 한국은행 입사하는 거 이런 것도 꿈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지폐를 1000장을 만들어서 시중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는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만약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예시예요. 요 예시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평소와 같이 아무렇지 않게 랄랄라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가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찍어내서 시중에 뿌려야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무슨 정책일까요? 통화정책. 그 통화정책이 뭐 중에 하나라고요? 경기 안정화 정책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요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가를 조절하거나 하는 거를 누가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총 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자, 총 수요의 예시가 뭐였죠? 소비나 투자 이런 거를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다음 갑니다.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을 통해 시장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본 것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답해 보세요. 요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직성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아까 누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보전학파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정부의 손을 뭔 손이라고 표현해요? 보이는 손. 보이는 손. 보이는 손. 왜 정부의 손은 보이는 손이에요? 그쵸. 누가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나왔던 손은 뭔 손이었죠? 보이지 않는 손.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다음 갑니다. 그리고 특히 1950년대 이후에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요거 줄칠게요. 거시 계량 모형에다가 줄쳐보세요. 거시 계량 모형. 자, 이게 개발되어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 케인즈 학파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거시 계량 모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10,000원짜리 지폐 1000장 찍어내서 뿌리고 요런 거 있죠. 이게 만약에 10년치, 20년치, 30년치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뭔가 대책을 수립하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까요? 그렇겠죠? 그거를 활용하는 걸 무슨 모형이라 한다는 거예요? 거시 계량 모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지금 반 왔거든요? 괜찮으세요? 기지개 한번 좀 펴고 할까요? 쭉 기지개 한번 펴시고. 그래도 1반 이해 잘한다. 좀 지문을 좀 많이 봤나 봐요? 잘했네. 자, 그럼 이제 다음 해볼까요? 다음 갑니다. 자, 5문단입니다. 그러나 케인즈 학파는 이후에 여러 비판에 직면을 했대요. 특히 1970년대 무슨 학파? 세고전 학파. 세고전 학파는 케인즈 학파의 거시 계량 모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을 했대요. 자, 거시 계량 모형 지금 방금 어떤 모형이었어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기 분석 같은 데 활용하는 거. 요런 이제 모형을 비판했대요. 왜 비판했냐면 케인즈 학파의 거시 계량 모형은 자, 여기 여러분들 줄 한번 쳐볼게요. 거시 경제 변수들 여기다 줄 한번 쳐볼게요. 거시 경제 변수들. 그리고 여기 요렇게 괄호로 좀 묶어줘 보세요. 자, 요렇게 표시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케인즈 학파의 거시 계량 모형은 거시 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으로 구성이 돼 있답니다. 근데 거시 경제 변수들의 예시가 지금 어떤 거 있어요? 과 그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이제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정식인데 이거의 예시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10,000원짜리 지폐 1000장 찍어냈더니 다음 달에 물가가 올랐다. 요런 거. 이제 요런 거를 활용한 방정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러한 방정식의 개수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 자료들이 현재의 자료, 미래의 자료가 아니라 과거의 자료만으로 구성이 돼 있을까요? 지금까지 확인했던 결과. 그렇죠. 맞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추정을 한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다음 갑니다. 자,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 이제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괜찮으세요? 자, 여러분들 요 말을 기억해 주세요. 과거의 자료, 새로운 정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 추가된 정보.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얘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10,000원짜리 1000장을 찍어내면 그 다음 달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가 있었다고 볼게요. 근데 지금 물가가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러면 다음 달에 10,000원짜리 지폐를 10,000장을 찍어내겠다라는 결정을 만약에 했다고 해볼게요. 자, 요거는 위에 있는 4개 중에 뭐에 해당돼요?
과거의 자료. 또 통계적. 요건 아니에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그렇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 이해되실까요? 얘는 과거의 정보이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해당하죠. 요거는요. 새로운 정보. 또 추가된 정보에 해당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얘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얘도 더해서 자기의 판단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1000장을 풀었을 때 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10,000장을 풀어요.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응을 바꿈으로 방정식의 개수 혹은 방정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세고전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자, 거시경제 변수 뭐 어떤 거 있었어요? 소비, 소득, 소화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과거 자료만으로 이 관계를 추정하려고 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여러분들 여기다가 줄 쳐주세요.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줄 쳐놓으시고 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쓸 때 거시, 미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거든요. 자, 거시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죠. 미시는요?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나와 있던 뭐 10,000원짜리 지폐를 1000장을 풀었을 때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거는 거시일까요, 미시일까요? 이거는 거시, 정부의 정책 이런 거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떤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는 이거를 갖고 싶다, 내가 요새 이런 게 유행한다, 이런 마음에 의해서 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미시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은 세고전 학파는 거시적인 경제 변수는 빼고 미시적 분석만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둘 다. 둘 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라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자, 요 맞죠? 고전학파는 아까 만약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빠르게 뭐 된다 했어요? 가격 조정이 된다 했었죠. 그거를 가격의 무슨 성이라 한다 했어요? 신축성이라 한다 했었죠. 그 전제를 유지하면서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대요. 자, 요거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요거였거든요. 여기에서 어디가 균형이었죠? 가운데가 균형이었죠. 자, 그러면은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는 경기 변동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났군요. 여기에 있다가 일로 가거나 여기에 있다가 일로 가거나 이런 거를 경기 변동이라고 봤대요. 근데 지금 세고전 학파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은 원래는 균형이 여기 가운데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균형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균형이 이렇게 되거나 이런 거를 이제 경기 변동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요거는 그래프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시면, 그리고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지금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총수요 변동 아니면 기술 변화가 있거든요. 자, 총수요 변동 때문에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라고 본 애들은 누구였어요? 얘들은 케인즈 학파 써놓으세요. 총수요 변동 때문에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라고 본 애들은 케인즈 학파예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다, 기술 변화 때문에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라고 보는 애들 누구예요? 세고전 학파. 그러면 요 문장을 지금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총수요의 예시가 뭐가 있었어요? 소비나 투자, 이런 변동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라고 본 애들은 케인즈 학파예요. 근데 지금 세고전 학파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변화가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경기 변동의 예시로는 어떤 게 있었어요? 호황이나 불황 이런 게 있었죠. 이 기술 변화가 경기 변동 유발하는 거 예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옛날에 사람들이 손으로 물건을 다 만들 때는
그냥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죠. 근데 기계가 도입되면서 그 필요한 사람 숫자가 어때요? 줄어들죠. 그러면 월급 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고 경기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AI 도입됐죠. 필요한 사람 숫자가 더 어때요? 줄어들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영서야, 자면 안 된다. 나중에 혼자 보려면 진짜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갑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이에 대응의 케인작파는, 근데 얘네들 진짜 대단한 게, 누가 비판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받아들인다.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에 대응의 케인작파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세고전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여 뭘로 진화했어요? 오, 대단하죠. 새 케인작파로 진화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요 문장 한번 잘 보세요. 새 케인작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메뉴 비용 이론이랑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예시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뒷장으로 넘기셔서 뭐를 쓰시냐면 메뉴 비용 이론이라고 쓰시고, 일단 요것만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을 기억하시고, 아, 이게 메뉴 비용 이론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다 써놓으셨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메뉴 비용 이론이라는 걸 설명할 건데, 일단 과세특 쓰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요 설명을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금 경제 지문을 보고 있죠. 요 메뉴 비용 이론이라는 게 경제에서 되게 유명한 맨큐라는 학자가 있대요. 맨큐가 만든 그런 경제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기가 경제 경영을 전공할 예정이다 이러면 저랑 같이 경제 지문을 배웠죠. 그리고 맨큐의 경제학을 자기가 따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독후 감상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자기가 진짜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이 연계가 되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과세특을 만들어 두셔야 좀 유리해요. 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딴 과목도 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메뉴 비용 이론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떤 동네의 작은 편의점이 어떤 동네의 작은 편의점이 김밥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김밥 가격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딱 가게 들어갔을 때 보이는 메뉴판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럼 손님들한테 뭐 얘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가격 올랐습니다. 설명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설명을 할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가게가 배달의 민족에 입점이 돼 있다. 그러면 그 광고도 또 바꿔야 되죠. 요런 비용을 다 합쳐보니까 요거는 좀 극단적인 예인데 그냥 제가 설명하려고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김밥 가격 올리는 게 나아요? 안 올리는 게 나아요? 안 올리는 게 낫죠. 근데 만약에 계산해보니까 50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리는 게 나아요? 안 올리는 게 나아요? 올리는 게 낫죠. 그러면 이때는 내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랑 메뉴 비용이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나은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동네 김밥집이니까 가격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제가 CJ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CJ 같은 대기업에서 비비고 만두를 파는데 비비고 만두가 만약에 지금 6,900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7,100원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득을 따져보니까 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내가 10억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메뉴 비용을 따져보니까 20억인 거예요. 올리는 게 나아요? 안 올리는 게 나아요? 안 올리는 게 낫죠. 자, 그 다음에 7,100원에서 이번에는 7,300원으로 올리는 걸 고려했어요. 이득이 11억인데 20억이에요. 어때요? 안 올리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계속 가격이 얼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원래의 6,900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아, 이해 안 돼요? 그럼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알지. 자, 다시 해볼게요. 자, CJ에서 비비고 만두를 팝니다. 지금은 비비고 만두 가격이 얼마냐면 6,900원이에요. 이거를 CJ가 7,100원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6,900원에서 7,100원으로 올리면 이득이 10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올렸을 때 광고 모델도 바꿔야 되고 비비고 그 껍데기 뭐라 해죠? 봉지도 바꿔야 되고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20억이 드는 거예요. 내 이득보다 메뉴 비용이 크죠? 가격을 바꾸는 게 나아요? 안 바꾸는 게 나아요? 안 바꾸는 게 낫죠? 그러면 가격이 6,900원에서 7,100원으로 올라요? 아니면 계속 6,900원에 있어요? 계속 6,900원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7,300원일 때, 7,500원일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득보다 메뉴 비용이 더 크면은 계속 가격을 올리겠어요? 그대로 가겠어요? 그대로 가겠죠. 그러면 이때는 가격이 경직되는 거예요?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경직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읽다가 멈췄던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새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격 안 올리기로 결정한 거 따지고 따져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따지고 따져서 그게 합리적 선택인 거예요. 그 결과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메뉴 비용 이론이랑 효율 임금 이론이라는 걸 제시를 했는데요. 메뉴 비용이란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 아까 설명했던 거 있죠? 그런 거를 말하는데 메뉴 비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 그 다음에 메뉴 비용, 얘를 비교해서 가격을 변화시킨대요. 근데 이득보다 메뉴 비용이 크면 변화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죠. 그러니까 그 결과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정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효율 임금 이론이거든요. 요것도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게 현아랑 누구였죠? 우식이. 자, 현아랑 우식이랑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딴 편의점은 시간당 알바생들한테 얼마 줘요? 10,000원 주죠. 근데 현아랑 우식이가 일하는 편의점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편의점 알바생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알바하는 알바생들은 20,000원씩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편의점 사장님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편의점 사장님이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당 40,000원을 쓰고 있었는데 시간당 20,000원밖에 못 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선택이 2개가 있죠. 하나 뭐예요? 한 명을 자르는 거. 나머지 하나는? 그냥 남들처럼 10,000원씩 주면서 2명 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은 아닌 거예요. 안 돼. 우리 가게에서 일한 알바생은 무조건 최고의 금액을 받아야 돼. 그러면 무슨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한 명을 자르는 결정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명을 자른다 해도 나머지 한 명은 계속 얼마를 받아요? 20,000원을 받죠. 그러면 가격이 그대로예요? 변화예요? 그대로죠. 가격 무슨 성이 있어요? 경직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자, 효율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효율 임금 이론은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통적인 임금 이론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뭐 잘하는 사람한테 뭐 많이 준다? 일 잘하는 사람한테 돈 많이 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효율 임금 이론은 어떤 거냐면 뭐 많이 줄수록 뭐 잘한다. 돈 많이 줄수록 일 잘한다 라는 그런 이론인 거예요. 요거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서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이직과 태만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나머지 부분 보시면 새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새 케인즈 학파는
그 가격 경직성이 존재한다고 봤어요? 없다고 봤어요? 있다고 봤죠? 가격 경직성이 있으니까 경기 변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뭐가 여전히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 경직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문 내용 이해되셨나요? 이상입니다.